안녕하십니까. 똑똑, 여기는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고민, 또 사랑하시는 모습들,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요, 그동안 제가 참 어둡고 무거운 주제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은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할머니들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80 넘으신 연세이신데 열심히 지금도 공부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시고 또 계속 도전하시고 하시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에서는요, 할머니가 대학원 준비를 하고 계신 할머니세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꾸 떨어진다고 속상하다고 하신 할머니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할머니가 지금 막 한글을 처음 시작하신 할머니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렸을 때 굉장히 엄한 가정에서 자라셨대요. 그리고 옛날에 많이 그랬죠. 여자가 글 배워서 뭐해? 괜히 귀찮게만 하지. 그래서 이 댁에서는 할머니에게 아무도 글을 가르쳐주지 않았고요. 또 학교도 보내주지 않은 그런 집에서 자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글을 배우게 되셨고요. 글을 배우시면서 세상에 눈을 뜨게 되셨다고 합니다. 눈을 뜨게 되신 다음에 이 할머니가 하셨던 일은 내가 고등학교 공부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공부도 하시고 그동안 못해왔던 공부의 한을 풀고자 열심히 공부에 매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좋은 옷을, 예쁜 옷을 사서 입히기보다는 좋은 책을 사서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엄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책을 사주고 본인도 그 책을 또 같이 읽으셨대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오셨죠. 그래서 할머니의 노력에 부응해서 자녀들이 다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대요.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자녀들을 다 대학원까지 졸업을 시키시고, 그리고 또 결혼까지 시키시고, 참 열심히 달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하고 났더니, 갑자기 이제 내가 할 역할이 없어진 거죠. 우리 그거를 학문적으로 빈둥오리 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동안은 헌신하느라고 열심히 바쁘게 살아왔는데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하고 내 품에서 떠났을 때 그 허탈감. 내가 이제 열심히 할 일들이 없고요. 내가 이제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한가해졌을 때 그 기분.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 결심하신 게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셔서 대학에 들어가셨어요. 진짜 그야말로 늦가기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절대 주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도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되고 또 같이 공부하는 나이 어린 동기들에게도 피해가 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한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그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결국 졸기 일수였다고 합니다. 졸음을 어떻게 극복하기가 어려우셨다고 해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요. 이 할머니는 대학에 다니시면서 대학 공부만 하신 게 아니고 학교 기자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인터뷰도 하러 다니시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질문거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공부를 하셨던 그런 할머니세요. 그렇게 하셔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 한 학기도 누락되지 않은 채 똑같이 젊은 학생들과 똑같이 4년 만에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졸업을 하셨는데 이제 내가 꿈에 그리던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할머니 마음속에 뭐가 또 새싹처럼 몽글몽글 피어나더래요. 그게 뭔가 하니 대학원도 내가 다녀봐야 되겠다.
근데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시점이 80연세쯤 되신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완성이 된 건지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더 커셨는데 결국은 대학원 시험을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8명을 뽑는다고 하더래요. 근데 8명을 뽑는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도 지원서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냈죠. 그랬는데 이제 다 내고 나서 시험 보기 전에 물어봤대요.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왜냐하면 8명을 뽑으니까 8명 안쪽으로 지원하면 내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9명이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한 명만 내가 이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학원 시험을 보셨어요. 보셨는데 그 한 명이 바로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너무너무 실망하셨어요. 실망하셨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나 되게 열심히 준비했고 내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셨대요. 시험 보고 왔는데도 내가 시험을 참 잘 봤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나는 붙을 거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기대도 하고. 근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두근두근 하셨겠죠. 근데 결과 발표일이 딱 됐는데 할머니가 떨어지시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실망을 하셨어요. 실망을 하고 할머니는 떨어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왜 떨어졌는지가 계속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셨는데 뭐 설명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저희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그동안 살아오신 과정들, 내가 어떻게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또 공부라는 주제를 가지고는 이렇게 못 배우고 자랐다가 고등학교 나오고 애들 키우고 그다음에 나는 고등학교, 대학교 다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원도 갈 겁니다. 그리고 이 할머님이 대학 다니면서 학교의 그 학생 기자로만 활동하신 게 아니고요. 시집도 발간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참 많이 글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글을 몰랐던 세월이 긴 만큼 그 한을 푸시느라고 참 열심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누가 봐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참 본보기가 되는 좋은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처음 좌절을 맛보신 거예요. 대학원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상담하시면서 선생님, 저는 한번 떨어졌다고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끝날 것 같았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 이어서 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다음번에 또 도전하려고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 떨어지면요, 그 다음번에 또 도전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상담한 내용은 내가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속상하기도 해서 상담도 했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은 좀 아실 것 같아서요. 대학원 어떻게 해야지 붙어요? 그 해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뿐 아니라 이 할머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누구든 똑같이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말보다 우리가 박수를 먼저 보내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원이라는 거, 대학원에 합격해서 대학원을 들어가서 다닌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죠. 근데 우리가 좋은 결과,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과정이 어떠했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고, 좋은 결과는 말하자면 달콤한 열매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달콤한 열매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장기간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죠.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 그 스케이트 타는 김연아 선수가 그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서 시합할 때 한번 보세요. 보면 그 몇 분 하고 나면 와, 우레아 같은 박수도 받고 환호를 받잖아요. 근데 그 짧은 몇 분을 위해서 이 김연아 선수가 몇 분을 연습을 하고 갔을까를 생각하면 몇 분이 아니었겠죠. 몇 년을
피나는 노력, 진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런 걸 다 감내하고 참고 견디고 나를 다독이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얼음판에서 연습의 연습을 반복한 그 결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이번에 대학원에 떨어진 거를 할머니가 실패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성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성공은 대학원 합격이 성공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성공이라는 거는 한 번 도전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참 드뭅니다.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여기가 대학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면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노력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한 만큼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재도전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노력할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노력하시면 돼요, 할머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노력해서 또 해서 만약에 떨어지셨다. 그러면 그 다음번엔 여기서부터 해요. 그러니까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성공을 한다는 거,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한다는 거는 그동안 실패했던 실패들이 모여서 그게 성공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실패한 게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다시 도전을 하시면 돼요. 우리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우리 그런 거 있죠.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라.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이 실패를 하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랬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한댔어. 들어서 알아요. 근데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사람이 좌절을 하게 돼요. 그러면 좌절을 하면 심리적으로 포기를 하게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씀을 드리면 포기만 안 한다고 하면 실패는 10번이고 100번이고 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과 포기를 하지 않는 한은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하시고 너무 급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할머님이 대학원 준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번 떨어지셨을 때 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대학교 때 공부했던 거 책 다시 보고 그렇게 준비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혼자 준비하셨던 거예요. 근데 대학원 들어갈 때도 학교마다 원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형, 시험 전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부분을 공략하면 합격하실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도우미,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이 원하시는 학교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학원 시험 전형을 제가 훑어봐 드렸고요. 뭐를 준비하셔야 되는지도 다시 요약 정리를 해드렸어요. 해보니까 영어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전공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사례가 문제로 출제가 되면 그 사례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이론을 접목시켜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필독 도서들 있죠. 어떠한 책들을 미리 읽어두시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 상식이 만들어지니까 필독 도서도 권장을 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면접 때 입고 가실 또는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복장, 외모에 대한 것도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할머님이 말씀하시기로 가끔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오시는데 선생님, 저 이번에 떨어지면 괜찮아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됐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 잘 메모해 놨거든요.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죠. 난 될 때까지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끝에 하품하셔요.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하시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이거 대학원 준비하시는 거 말고 또 뭐 하세요? 아까 왜 기자도 하신다고 했고 이 시도 쓰셨다고 하는데 또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님이 지금 80이 넘으셨잖아요. 경로당에도 나가신대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그냥 놀러 가시는 게 아니라 경로당의 총무지 회장님인지 그 역할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대단하시다고. 근데 이 할머니가 더 놀라운 거는요.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여름방학에 한 해에는요. 대학 다니시면서 여름방학 하자마자 필리핀에 가셔서 어학연수를 2달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보다 이 에너지나 열정 면에서는 뒤처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젊은 학생들의 몇 배 이상이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대한 안내도 자세하게 해드렸고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여러 가지 격려, 힘이 나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드렸던 사례입니다. 계속 응원할 거고요. 계속 박수 보내드릴 거고 다음번에 떨어지시면 제 생각에는 할머님이 지금처럼 우울해하거나 풀 죽어 계시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다시 시작을 외치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열심히 80 넘으신 연세에도 대학원 공부를 준비하고 계시는 할머니 사례 함께 이야기해봤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시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대학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젊은 애들도 들어가기 힘든데요. 지금까지 할머니 그 정도 했으니까 저는 할머니 스트레스를 좀 안 받고 그냥 집에서 그냥 좋은 책이나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너무 그렇게 너무너무 열심히 사시는 건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오히려 노후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체력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노력들은 나에게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 할머님의 경우는 좀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즐기시는 것보다 그렇게 하시는 게 에너지원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이 성격 유형을 보면 외향성인지 내향성인지에 따라서 충전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향성이신 분은 충전이 되는 방법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충전이에요. 소파에 앉아서 내가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좀 조용히 사색도 즐기고 또 내가 정리해야 될 부분 좀 이렇게 찬찬히 정리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왜 휴대폰 배터리 이렇게 얼마 없을 때 쭉 충전되듯이 충전이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할머님은 성격이 외향형이에요. 외향성이 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런 외향성을 가지신 분들은 할머니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자꾸 활동적인 걸 하셔야지만 충전이 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는 지금 대학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이게 충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외향성인지 내향성인지를 먼저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항상 일상생활의 배터리가 풀 완충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저는 이 할머님하고 상담하면서 어떤 걸 좀 보태어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살아가시면서 할머니 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게 뭔지를 한번 적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할머니의 관심은 대학원 들어가는 게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제 1순위만 생각하면서 살면 그게 안 됐을 때 실망하는 부분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1순위가 만약에 대학원 들어가시는 게 1순위라고 하면 2번째로 하고 싶으신 거, 3번째로 하고 싶으신 거 요것도 한번 생각해서 어느 날 적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대학원 들어가는 거를 위한 공부 하루에 몇 시간, 또 2번째로 하고 싶으신 거를 위한 노력 하루에 몇 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나의 에너지를 넘쳐나지만 이 에너지를 좀 나누어서 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내 삶이 훨씬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대학원이 다음번에도 안 됐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기쁘지는 않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좀 실망스러울 때 지금만큼 크게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울 때
이순이가 그거를 채워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대학원 안 되셨어. 그러면 아이 그래 이순이가 만약에 자전거 타는 거다. 그러면 아이 오늘은 기분이 좀 우울하니까 자전거나 한 바퀴 타야 되겠다 하고 휙 타고 오시면 요게 요 1순위를 좀 보완해 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순이가 자녀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 만약에 이게 이순이라고 하면 내가 기분이 좀 울적할 때는 야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가 한턱 쏠게 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분을 좀 보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이야기 할 때 주식 투자나 저축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들고 가다가 폭삭 떨어뜨리면 다 깨지니까. 그래서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나의 관심사나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인 거, 이 부분도 나누어서 담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안 되면 이쪽 부분에서 좀 보완해주고 또 살다 보면 이쪽 부분이 또 내려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쪽 부분이 좀 보완을 해주고 2순위나 3순위가 잘 안 됐는데 다음번에 대학원 합격하셨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나머지 순위 좀 안 되고 있는 걸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저도 관심사를 좀 나누어서 담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될 건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에 대해서 어느 날 앉아서 한번 이렇게 기록 내지는 정리를 해보시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례도 역시 공부를 하시는 할머니 사례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 다 80이 넘으셨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할머니들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 할머니는요, 81세 되신 분인데요. 이 할머니는 공부를 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할머니가 젊어서부터 열심히 살아오시고 사업도 하시고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또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 분은 우리나라의 컴퓨터가 가정용 컴퓨터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컴퓨터를 사서 자녀들을 가르친 분, 이런 경우. 또 학습을 위한 책이라든가 교구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사서 자녀들에게 주는 분.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참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물론 어느 부모든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온 걸 자녀들이 알아요. 그래서 딸들이 잘 컸고 또 이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만큼 노력하신 덕택에 모두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좋은 학교들로만 다녔대요. 그렇게 해서 다녔는데 이 따님이 이제 성인이 되고 보니까 본인이 자녀이기만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부모가 되고 보니까 와, 우리 엄마가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키우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됐었는지를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받았던 그 사랑, 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많이 부모님께 또 이렇게 되돌려 드리기도 하지만 이거 가지고 다 갚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그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잘 키워 오셨는데 자녀들도 그걸 또 잘 알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보기 좋다, 흐뭇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할머님은 어느 날 딸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엄마, 좀 이렇게 유쾌하게. 엄마, 한글 배우러 다닌다? 딸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사업도 크게 하신 분이고 그런데 한글을 배우러 다닌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떴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5월부터 배웠으니까 이제 2달 남짓 됐고 너무 재밌어. 아, 듣고 보니까 따님 생각에 우리 엄마가 한글을 모르는 분이었구나.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자식 교육을 위해서 또 노력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거로만 이제 키워져 왔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한글을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하셨어요. 젊어서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따님이 지금에 와서 엄마의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엄마는 사업을 할 때 항상 수첩이나 노트를 꼭 이렇게 들고 다니셨는데 몇 년이 지나도 그 수첩이나 노트는 바뀌지 않고 항상 같은 것만 들고 다니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글을 몰라서 쓸 줄 모르시니까 이 수첩이나 노트가 쓰여지지 않으니까 계속 그것만 갖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원래 수첩이나 노트를 쓰면 다 썼으면 다른 거로 바꾸잖아요. 근데 새 노트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사업을 위해서 보여주기식의 수첩이었던 거예요. 사업한 사람이 그냥 나가면 좀 우스워 보이니까 항상 들고 다니는 용도였던 거죠. 따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야 그게 이해가 됐고요. 또 저녁에 집에 들어오시면 엄마가 항상 공부하듯이 뭔가를 외우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글을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 다음날 사업 회의에 가서 하실 말씀을 다 머리에 담아갔어야 됐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좀 성격이 여장부 같은 성격이셨대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이 어머니랑 아버지가 같이 하셨는데 전체적인 기획이라든가 추진하는 거는 어머니가 맡아서 하셨고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계획을 짠 거대로 앞에 나서는 일을 하셨대요. 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여자분들이 앞에 나서기보다는 남자분들이 앞에 나가서 뭔가 일을 성사도 시키고 계약도 체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님 생각에는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좀 얕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앞에 내세우는 거는 아버지를 내세우시고 그 대신 전체적인 거를 이 진두지휘하는 건 어머니가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따님이 지금에 와서 우리 엄마가 글을 모른 채로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오셨다는 걸 딱 느끼는 순간 감동과 사랑과 너무너무 또 그 고생에 대해서 마음 아픔과 이런 것들이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따님이 너무 감격도 하시고 해서 어머니가 이제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뒤에 가서는 상담하면서 제가요 처음에 충격받고 헤어나질 못했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감상에 빠져 있을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지금에 와서 공부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뭘 해도 좀 보탬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상담을 하셨어요. 상담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참 되게 저도 에너지를 많이 느꼈던 그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좀 기쁘기도 하고 또 유쾌하기도 하고 해서 따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따님이 어른이 돼 있고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생처럼 한글을 이제 가나다라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따님이 뭘 해줘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어렵지 않아요. 따님이 어렸을 때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만 기억하시고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고. 엄마가 연필도 사줬을 거고 또 노트도 챙겨줬을 거고 가다가 한 번씩 너가 읽으면 도움이 될 거라는 책도 사서 주셨을 거고 공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거 좋다는 건 다 사다 주신 것처럼 따님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에서 한글 공부를 하시는지 알아봤더니 평생학습센터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시더래요. 우리 지역사회 안에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원, 또 평생교육센터 이런 비슷비슷한 이름을 가진 교육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한글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글반이 꼭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반이라고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문해교실, 문해반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위에서 보시다가 그런 데를 보시면 여기 어르신들이나 뭐 누구든 한글 배우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곳에 과연 배우러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라고 의문이 드실 텐데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비해서는 이 문맹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느 정도 되시나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전체 국민 중에서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1% 이하래요. 참 낮죠. 낮은데 이 1% 정도 되는 그 글을 모르시는 분들 중에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대부분이 60대, 70대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한글 배우는 한글반 또는 문해반에 가보니까 대부분 노인분들이 그렇게 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따님하고 얘기하면서 어머님이 글을 깨우치면 읽고 싶은 책이 뭐가 있는지 또는 무슨 책을 읽으시면 좋을지를 생각하셔서 글씨가 너무 작지 않은 책 있죠. 그런 책, 그림도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책을 좀 몇 권 사서 어머니께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구도 사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버님이 이미 사주셨대요.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아버님은 내 아내가 글을 모른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절대 자녀들에게도 이거를 함구한 채로 그러면 두 분이 부부신데 내 배우자가 글을 모르는데 지금 나와 같이 파트너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할머니를 위한 도움을 뒤에서 모르게, 남 모르게 도움을 참 많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80 넘으신 연세에 내 아내가 글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구점에 가서 뭐 연필, 뭐 노트, 필통, 일체 그냥 싹 사서 주셨대요. 준비해 주시고 예전에 자녀들 키울 때 가방 챙겨주듯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들뜨신 채로 아내의 공부를 지금 뒷바라지 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님이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어머님이 글 배우는 거 참 재밌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즐거움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는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우리 사람 몸에 운동하는 게 좋다고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운동을 꾸준히 못하는 이유가요. 몸에 좋은데 왜 꾸준히 못하지? 재미가 없으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재밌다고들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실 시간이 필요해요. 재미를 붙이실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 동안은 가족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학습의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 근데 이 할머니 80 넘어 할머니 보고 집에 오셔서도 엄마 이거 몇 페이지 쓰고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 이건 스트레스죠. 그래서 제가 따님에게 말씀드린 건 따님이 또 같이 살지도 않고 떨어져 지내시니까 매일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를 드리라고 했어요. 전화를 드려서 왜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부모들이 그런 거 물어봤잖아요. 오늘 뭐 배웠어? 오늘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했어?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엄마한테 엄마 오늘 뭐 배웠어? 그러면 우주 이런 거 배웠어 라고 대답하시잖아요. 그게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주고 노트를 주고 본격적으로 적어야지만 복습이 아니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딸과 엄마 사이에 수다를 떨었을 뿐인데 그날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암기를 하시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렇게 복습을 자꾸 하실 수 있도록 저녁마다 모녀지간에 수다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좀 더 힘이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따님에게 그 제안을 드렸어요. 어느 날 한번 그 교실을 한번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엄마와
엄마와 함께 글을 배우시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간단한 음료수를 사들고 찾아가서 아유 우리 엄마가 나중에 들어오셔서 어르신들에게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음료수도 하나씩 이렇게 나눠 드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어머님이 좀 힘이 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가신 김에 선생님께도 인사 한번 꾸벅 하시죠 뭐. 예. 선생님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 좋아하시는 음료수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오면 와, 저 할머니는 제일 꼴찌로 늦게 들어오셨고 연세도 우리 반에서 60대 70대인데 80 넘으신 분이어서 연세도 많지만 가족들이 저렇게 잘 지원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선생님들도 더 열심히 가르쳐 주실 것 같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할머니들도 하루라도 먼저 배우셨으니까 한 자리도 더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할머니들이 이거 한글 배우시는 거 가끔 뵀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복도에 지나가다 보면 옛날식으로 이렇게 침을 묻혀서 많이 쓰셔요. 많이 쓰시고 나면 우리가 글짓기 하는 시간도 갖고는 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수료식도 하거든요. 그럴 때 표창도 해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열심히 하셔서 1년 지난 후에 또 상도 받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를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대부분 한글을 가르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교육센터에서는 영어를 가르쳐주는 반도 또 있어요. 그리고 수학이 아닌 옛날식 표현으로 산수를 가르쳐주니까 말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이 배워야 되는 그런 산수와 국어 그리고 그 좀 다음 단계로 영어 이런 반들이 있으니까 할머니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시면 어떨까요? 엄마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 1년이면 충분해요. 엄마 지금 이거 원래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우면 말하는 게 어려운데 엄마는 한국말은 잘하잖아 이미. 그러니까 일단 반 이상은 엄마는 다 습득하신 거예요. 쓰는 것만 배우면 엄마는 다 해결이 되니까 그냥 가다가 공부하시다 보면 힘든 날도 있을 테니까 그럴 때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1년만 내가 열심히 해보자. 그럼 어떤 결실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엄마 제가 볼 때는 엄마 1년만 하면 기자보다 글 잘 쓸 것 같아요 라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엄마 1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할까 우리? 그 옆에 반으로 옮겨가서 산수 공부하시면 어떨까? 근데 이 어머님이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덧셈 뺄셈 이런 건 잘하세요. 근데 따님 말씀이 저희 엄마가요. 엄마 1 더하기 2는 몇이야? 그러면 잘 모르신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1 더하기 2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엄마 15 더하기 35는 몇이지? 그러면 한참 생각하신대요. 근데 엄마 150원 더하기 350원 그러면 500원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그러니까 산수 공부 엄마 하실 때 엄마 그 뒤에 선생님이 무슨 말 하든 뒤에 숫자 뒤에 돈의 개념인 원으로 붙여서 엄마는 계산하면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글 배우시고 나서 옆반에 가서 우리 배우시는 길에 산수도 배우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는 영어 공부하시는 것까지 를 목표로 잡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자녀를 가르쳤는데 그 가르쳐 주신 보람이 헛되지 않고 이제는 자녀가 부모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보기 좋았던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서 한글을 배우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글반 문해반은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센터 이런 공간뿐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에서도 한글 교실이 개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 가까운 데 가셔서 한글을 배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발전센터 이런 곳에서는 한글반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한글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어머님은 그동안 그러면 만약에 글을 보셔야 된다든가
뭐를 구입하셔야 된다든가 할 때 어떻게 구입하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글씨를 그림의 형태로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길을 가시다가 쌀집에는 쌀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글을 아시는 분들은 시옷 두 개에 아에 리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 요렇게 생긴 건 쌀이다라고 쌀 그림이 그려진 것과 똑같은 형태로 기억하시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명확하진 않잖아요. 명확하지 않았던 게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배우셨다고 따님에게 얘기를 해준 것 중에 제가 좀 마음이 뭉클했던 게 할머니가 글씨를 배우시면서 지우개를 배우셨대요. 지우개라는 글자를 배우셨는데 그 다음에 지나다니시다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판매합니다 라고 수포에 써 있는데 그 우산을 보는 순간 아 저거 지우개 할 때 우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 참 뭉클하더라고요. 지우개의 우자랑 우산할 때 우자가 이게 같다는 거, 그리고 내가 저거 배운 거라는 거 며칠 전에 글을 아는 분들한테는 이게 큰 감동이 아닐 수 있는데 할머니에게는 이게 큰 감동이라고 하니까 저는 참 가슴이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젊었을 때 공부를 하셨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생각에는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내시는데 헌신하는 거를 1차 목표로 두셨고요. 내가 글 모르는 거, 내가 글 배우는 거는 그 시간조차도 아까우셨던 거죠. 사업을 열심히 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나 자신은 좀 뒤로 밀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할머님이 그동안은 공부를 하고 싶다가도 남편 뒷바라지하고 공부를 하고 싶다가도 자식 뒷바라지하고 하느라고 본인의 꿈을 그동안 펼치지 못하셨는데 80이 넘으신 연세에 지금부터 그 꿈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 첫 번째 사례에서 대학원 가신 할머니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저는 지금 80 넘으셔서 기억, 리음 배우시는 이 할머니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위에 그 한글 모르는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러시더라고. 내가 죽기 전에 내 이름 석자 써봤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그 물질적으로 넉넉하지가 못해요. 근데 배움이라는 건 어쨌든 할머니가 생각할 때 뭔가 하고 싶으신데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돈 안 들이고도 할머니가 교육을 한글을 배울 수 있는지 그런 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지금 주변에 지금 사례에서처럼 한글 모르시는 할머님이 계시는데 복지관 같은 데 가면 좀 저렴하게 내지는 무료로 배우실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평생교육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곳들은 거의 무료로 한글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어르신들을 만나면 우리가 시간 여유가 되면 할머니 일주일에 저희 집에 몇 번씩 오세요 해서 저희가 가르쳐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아는 사이, 너무 친한 사이일 경우에는 또 모르는 거를 어디까지 모른다고 솔직하게 너무 다 드러내놓기가 좀 민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복지관이 됐든 평생교육센터 같은 데는 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자원봉사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문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칠 때는 뭐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요 단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주위 분들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도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우시는 거는 전문 기관에 가서 배우시면 그런 데는 돈이 안 들고도 배우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두 사례 모두 아름다운 노년을 살고 계시는 할머니들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80이 넘으신 연세지만 대학원에 꾸준히 도전하고 계신다는 할머니 사례였어서 대학원에 어떻게 하면 잘 합격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저하고 계속 상담하시면서 대학원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할머니 사례였고요. 두 번째 할머니 사례는 여전히 공부를 하시는 할머니지만 이 할머니는 80 넘으셨는데 가나다라 한글을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지금 80평생 동안 한글을 모르신 채로 열심히 자녀 교육과 일만 열심히 해오신 그런 할머니 사례였습니다. 이제 와서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한글을 배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딸은 열심히 예전에 나의 부모가 내가 공부할 때 나를 지원해줬던 그런 방식으로 엄마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아름답게 노년을 살아가시는 할머니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사례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